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어서 지난 시간에 394페이지 투사 있는 부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마쳤죠. 근데 이제 이런 방어기제에 대해서 이렇게 종종 한 번씩 설명이 나오는 이유는, 저자가 정신과의기 때문에 보통 정신분석 훈련을 오랫동안 받죠. 사실 성격장애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그 정신분석 혹은 정신역동에서 그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그 분석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접근에서 실존주의에서 성격장애에 대해서 뭐 접근법을 뭐 연구를 했다거나 별로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실존주의는 전체성을 지향하는 학문이고, 뭐 인간 중심 치료에서 성격장애에 대한 치료를 연구했다. 별로 못 들어본 거, 아무튼 못 들어봤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정신역동 치료에서는 어쨌든 성격의 재구조화, 그리고 교정적 정서 체험, 막 이런 것들이 보통 정신역동 치료의 주된 상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재구조화, 재구성이라는 얘기는 보통 성격장애인 사람들이 성격을 재구성시킨다 이렇게 얘기되기 때문에 정신치료에서 보통 정신역동치료, 정신분석치료에서 성격장애에 대한 접근을 많이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방어기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뭐 장점이기도 한데, 이제 그 알다시피 성격장애는 치료가 오래 걸린다고 했듯이 정신역동 치료도 좀 길게 봤죠. 요 사례만 하더라도 뭐 3, 유도프스키 박사님 1년짜리 없었죠? 3년 이상이었죠, 다. 네. 현실적으로 저희 나라에서는 이게 조금 현실적이지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참, 그 정책을 입안할 때라든가, 또,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 성격장애 이상심리학이 안중에한 학문이 없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 여러 세대들이 선거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어찌됐든 좀 선량한 정치인들, 좀 정상적인 정치인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성격 장애자들은 그 앞에서도 이 교재에서도 나왔지만 그 데니스죠? 데니스가 하원 의원에 그 당선돼서 또 잘 나가는 아무튼 정치인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언변일술이 좋으니까. 그 전에 여기서 얘기했나요? 이런 얘기는 조금 뭐 한 나라의 수장을 제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도 어찌됐든 이렇게 공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막 기후 문제라든가 이런 거 뭐 말도 안 된다면서 이렇게 탈피하기도 하고, 자국주의라든가 뭐 좀 이해할 수 없는 면들이 굉장히 많았죠. 여러 가지 추문들도 굉장히 많았고, 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성격장애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전개준치라든가 기관장이라든가 높은 직위들에 많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수업의 초반부터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편집성 성격장애인 경우도 아, 동일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잘 보는 눈이 있어서 뭐 선거를 할 때라든가 뭐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좀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예, 굉장한, 이건 뭐 국가 낭비를 막는 길이다. 그게 애국이다. 뭐 애국이 따로 있겠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395페이지에 편집성인 사람들의 치료를 가로막는 장벽들의 예시가 뭐 예들이 나와 있는데, 어, 첫 번째로 당연히 이 사람들이 타인을 신뢰하는 게 어렵다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 나오죠. 근데 이것이 제가 앞 시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없다고 그랬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조차가 없고. 그래서 당신이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죠. 뭐 거의 감정 이야기를 안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어떤 사건의 경위 같은 것만 왜곡돼서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럴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누적적으로 속는 경험을 했다거나 내가 누적적으로 여러 번 속는 경험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짜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신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반복적으로 속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걸 내가 만약에 알았다면, 그걸 속이는 사람을 한테 탓할 게 아니라, 속이는 사람을 탓하는 원망감은 드는데 내가 다음에 다시 속지 않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내가 사랑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고, 내가 지혜를 어떻게 키워야 하고, 내 책임으로 가져와야죠. 그건 역시도 속인 사람도 나쁘지만, 속였다고 맨날 그 사람만 원망할 게 아니라 만약에 반복적인 현상이라면.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편집성 장애로 빠지는 것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속는 경험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순진성일 수도 있죠. 그 이제 MMPI라는, 여러분들 검사시 척도에 순진성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순진성은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인생을 태어나서 발달 단계를 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발달이라는 얘기는 인지적 발달과 정의적인, 정서적인 발달과 신체적인 발달을 가져가는데, 순진하다는 얘기는 그런 인지적인 발달과 자기 정서적인 발달을 시키지 않은 자기 책임이 있는 거죠. 학교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순진성의 문제는. 뭐 옛날 어르신들 초등학교도 안 다니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지혜가 없냐? 초등학교 안 다니셔도 지혜로우신 분들은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자꾸 사기를 당하거나 단들한테 이렇게 막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누군가 나를 속이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속이는. 왜 그냐면 속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고,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을 알아보고 자꾸 속이거든요. 그래서 편집성 성격장애나 편집증적인 이런 경향성을 가지는 내담자들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성 성격장애로 굳어지는 데 있어서 내 순진성도 관련이 있다.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고 내가 그 책임을 나한테 가져와서 내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지혜를 키워야죠. 그리고 타인을 이렇게 간접 그 사람들이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 다른 사람 신뢰하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속은 경험이 있어서 그렇다. 그지만 이것도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나는 속지 않는데 다른 사람 속는 걸 많이 봤어. 혹은 뭐 보증을 서가지고 집에 날려먹은 경우를 많이 봤어. 뭐 빚보증이든 무슨 연대보증이든 그걸 많이 봤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 워낙 사람들끼리 사기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는 안 당했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자기가 경험 안 했는데에도 그런 사실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사람을 못 믿는다고 하면 자기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살펴봐야죠. 그럼 굉장히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두렵고 불안한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다뤄야겠죠. 그래요. 그래서 교재에서 뭐 그런 결국은 1번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 대하는 어려움이 결국은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서 오는 거라고 그랬는데, 뭐 제가 방금 뭐 그런 예시도 들었고, 이 교재에서는 본 교재에서 본 교재는 아니네요. 다른 이제 정신분석한 책들에서는 이게 그 정신분석이 원래 그 성적인 분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성적 취향, 성적인 뭐 소수자는 현재 정상이죠. 우리가 그 DSM에서 정상으로 하는데, 정상으로 범주하고 있지만, 그 소수자들이 성소수자라든가 성소수자 아니더라도 내가 비주류로서 살아오면서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피해의식을 왜 가지게 되냐면, 주류 입장인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핍박하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성소수자라든가 동성애라는 걸 커밍아웃하면 주변 친구들이랑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비난하고, 뭐 종교를 특히 기독교인 사람들은 굉장히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거 무서워서 감정을 숨기게 되고, 그리고 피의식을 가지고 되고, 다른 사람을 의심할 수 있고, 어떤 누군가가 나의 그런 성 지향성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내 뒤통수를 칠 거야. 이런 것도 이제 편집성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소수자라든가 어떤 비밀을 간직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 맥락적인 배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연예인 홍석천 계시죠? 홍석천 같은 경우 커밍아웃 한 지가 오래됐죠.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그거를 이제 승화시켜서 이게 이제 좀 그래도 자유에 많이 가깝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취약한 영역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숨기기보다는 그걸 자꾸 숨기다 보면 이제 이게 편집성이 누군가 나를 뭐 뒤통수 칠 거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이렇게 맞닿아서 그거를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죠. 내 취약성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요. 뭐 직장에서는 뭐 부하 직원 같은 경무한테 막 질투를 느끼고 뭐 나를 치고 올라올 거야. 이 부하를 갖고 좀 능력 있는 부하는 빨리빨리 잘라내야 돼. 막 이런 믿을 수 없는 막 사람을 신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자기가 승진을 할 때에도 뭔가 좀 미안한 얘기 이게 뭐라 해야 지 이게 냄새 나는 방식으로 뭐 권력 있는 사람에게 아부를 했든 어떤 그런 방식으로 승진을 하고 직장에 아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부하한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정신역동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런 이제 계속 투사 원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하나, 혼자 살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것도 결국은 뭐, 세 번째랑 비슷하죠. 두 번째랑 세 번째. 세 번째는 뭐, 다른 어떤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믿는다. 자기 자신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신뢰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나보다 안 똑똑한 사람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죠. 나보다 안 똑똑한데 신뢰가 안 가죠. 음,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 어떤 뭐 문제가 생기면은 어, 그거가 관련해서 어쨌든 누군가를 지정해서 어, 자기 삶에 책임이 없다. 내 책임이 없다. 문제가 잘못되면 어쨌든 누군가는 지적을 누가 됐든 간에 보통은 아마 좀 자기보다 이제 약한 사람을 지정하겠죠. 편집성 성격장애도 아무래도 이제 강한 사람한테 이제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대다수 성격장애 대다수라고 했죠. 완전히는 아닙니다. 다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 자기 삶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죠. 뭔 일이 잘못되면 어, 자기가 기여한 바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뭐 20% 잘못, 내가 30% 잘못, 또 다른 누가 뭐 30% 잘못해서 이렇게 몇 퍼센트씩 잘못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지. 뭐 그 사람이 뭐 A가 뭐 50%, 저 사람이 50%뭐 나는 잘못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어, 발전이 없죠, 역시. 발전이 없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심리적 원인을 찾는데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있을 텐데 이제 심리적 원인 이 부분은 중요한 게 뭐냐면 심리적 원인을 찾는데 관심이 없다고 이 교재에 나왔지만 조금 이제 의식이 왜 생기냐면 사람들이 나보고 다 뭐 비슷하게 너 때문에 힘들다든가 막 그런 걸 이제 경험하게 돼요. 살다 보면 사람들이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네. 사람들이 나를 많이 피하네. 그리고 심지어는 나보다 높은 사람들 그나마 나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기할 때도 조심스럽죠. 여기는 뭐 성격장애인 분들은 뭐 상사라고 해서 뭐 저기 근데 어쨌든 좀 뭐 상담 좀 받아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뭐 듣게 되거나 이러면은 조금 이제 의식이 생겨요. 내가 좀 이상한 거 어디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관심을 보이는 정도까지는 하는데 중요한 점은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관심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아, 내가 심적 문제가 있나? 근데 있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열리는데 결국은 있나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결국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해되시죠?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내가 문제가 좀 있구나. 이런 의식까지는 생기는데 결국은 그 문제를 인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인정이 됐으면 그걸 인정을 했다는 얘기는 내 책임을 가져온 거고 나를 이제 맞닥뜨린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겠죠. 근데 그거는 여기 유도프스키 박사님한테 벌써 이게 꽤 오랜 시간 치료를 받은 사례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막 1년이든 2년이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고 그런 경우지. 아유, 대다수 뭐 100명에 99명이면 뭐 자기 돈 들여서 다 다른 사람 탓인데 자기 돈 들여서 심리치료를 어떤 특정한 위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심리치료를 받지 않겠죠. 지금 이 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릅 교수만 좀 이렇게 도와준 거지 뭐 이 편지서 성격 장애를 가진 워런 박사가 뭐 치료를 받은 건 아니죠. 그냥 이렇게 좀 도망간 거죠. 그래요. 아무튼 뭐 의식까지는 생길 수 있는데 아, 내가 좀 문제가 있나? 까지는 생각 가능하나 결국은 그건 인정하지는 않는 거죠. 내가 진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나 하면서 이렇게 인정을 안 한다. 대신 모르겠네. 그래. 그날 감정을 왜곡해서 해석한다. 뭐 감정을 왜곡해서 해석한다 약간 연극적인 느낌도 이제 있죠. 이건 연극적인 거랑 비슷하죠. 7번은 사고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와 관련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이제 다른 사람하고도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만 치료를 하는 사람하고도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사고가 경직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앞에 강박성 성격장애도 나왔지만 제가 앞 시간에 죄송한데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은 다 이렇게 연세들이 많이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가면서 사고가 경직되면 이거는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들은 다치면은 뭐 빨리빨리 뭐 이렇게 세포가 재생돼서 빨리 낫는다면서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뼈가 부러져도 젊은 아이들은 빨리 붓는다면서요. 근데 나이가 물으면 뼈가 부러지면 잘 안 붓는다면서요. 사고 경직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 지금 10대, 20대, 10대 때 특히 10대 미만이든 10대 때 얼마나 이게 이제 창의성을 발휘하고 세상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자유로운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와 그 10대 때의 그 자유와 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자유로움, 부끄러움 없는 그런 자기 솔직하게 막 표현도 하잖아요. 뭐 눈치 안 보고 솔직하게 표현하잖아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잖아요. 그래 나이 먹으면서 그렇게 감정 드러내면 혼난다, 울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틀 안에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20대에서 벌써 그런 이제 20대 때 그런 창의성이 가장 이 피크를 찍을 때 여러분들 지금 피크를 찍는 20대 때 계속 그 창의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해 나가야 하는데 이제 어떤 세상 살다 보면 이게 세상에 찌들거나 이제 세상에 찌들다는 표현 그렇고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막 어른들이 하는 말 어른들이란 얘기는 여기서 좋은 어른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더 이렇게 풍부하게 해주고 감수성을 풍부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 분들이 해주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들도 사실은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어떤 어른들이 그런 많은 보편적인 어른들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듣고 자라다 보면 이제 사고가 이제 경직되는 어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극기 부대도 새기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뭐 근데 여기서 소송은 이제 뭐 지금 치료자한테 얘기를 한 거지만 일반 상황에서도 그런 거죠. 위험한 일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실제 이렇게 막 소송으로 행동하는 파가 있고 이렇게 위험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위험만 하고 뭐 행동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다양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치료자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그 표에 나와요. 사실은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도 저는 답을 알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 초익을 읽고 9-4 그 설명이 좀 나오더라고요.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치료자는 이 장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꺼리게 된다. 그래서 이 편집성 성격장애 있는 환자들이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아랫줄에 만약에 치료자가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환자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고 치료자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자가 굉장한 임상적 경험도 높아야 하고 경험이 많아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고 마음도 굉장히 깊이 있어야 돼요. 성격장애자를 치료하는 데서 특히 전 성격장애자 중에서 일상생활에서는 예를 들면 뭐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치료적 장면으로 가면 예를 들어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편집성 성격장애가 있다. 그 치료자 입장에서는 누가 치료하기가 그나마 좋냐? 자기애성이에요. 왜냐면 편집성은 이게 전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자를 굉장히 좀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실제 치료를 받으러 오지도 않지만 와도 뭐 직원들이 됐든 직원들을 필요하게 하든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면 에너지를 많이 뺏기기 때문에 좀 꺼리는 주된 성격장애 특징이긴 하죠. 그나마 이렇게 일전에 제가 치료했을 때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진짜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도 뭐 밖에 잘 외출을 안 할 정도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날 자꾸 뭐 친다고 그러고 지나가다가 부딪힐 수 있죠. 뭐 사과장수가 나를 째려봤다고 그러고 이러신 분이 계셨었어요. 예.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그런 막 악의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밖에만 나가면 스트레스니까 또 남편분께서는 부부동반 모임 갈래도 막 아내가 항상 험담하고 다른 사람 나를 해치려고 하고 그런 악의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 하셔서 그래도 꽤 오랫동안 만났던 것 같아요. 그분 저도 한 6개월 이상 만나서 뭐 완치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사고 경직성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켰던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네요. 같이 이렇게 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꾸준히 했었던 것 기억이 나요. 근데 어쨌든 잘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자에게 가장 만약에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이 편집성이 가장 좀 도전적인 내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좀 끊고 마지막 파트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